빌라를 죽여서 아파트 살리는 거는 빌라 전세의 중요함을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의 단기 건설을 하면 전세시장 안정화되는 걸 아는데 공공임대 건설 정책을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선구제는 못한다고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안정화 방안을 알면서 안 낸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정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강세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가 강세는 매매 강세로 이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부터는 영상 마무리에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PD가 제 부동산 세미나를 들으면서 너무 궁금한데 막 촬영이 끝나면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를 쿠키에 넣어가지고 일반인 눈높이로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빌라 시장 죽고 아파트만 산다, 이런 주제 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신촌에서, 서울 신촌에서 100억대 전세 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촌 저도 좀 살아봤는데, 여기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신촌이랑 이대 그 대학생들 몰려있는 그런 자취방들이 많은데, 여기서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났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 보면은 직접 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댓글을 좀 달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읽어드리면은, 근저당이 높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전부 부동산 말을 듣고 들어갔다. 신촌의 땡땡 부동산에서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조금 있는 정도이니까 연희동은 대부분 이 정도 한다. 신축에다가 위치도 좋아서 시가도 50억은 될 거라고 했는데, 감정평가 해보니까 29억 원으로 근저당을 빼면은 돌려받을 돈도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시가 50억 될 거라는 그 말, 이것 때문에 근저당 금액 대비해서 여유가 있어 보였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부동산은 임대인이랑 단연간 함께 사업을 해와서 친분이 있다고 믿어도 된다고 했고, 월세를 보러 갔던 저는 부동산이 전세를 지내야 월세보다 더 적은 값으로 이자 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이득이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피해자들 절반가량이 같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근데 부동산은 검찰 불송치. 그래서 신촌 근방에서는 이제 여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가 요즘에 많이 터지는 거는 이 전세 사기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22년도 전에 그때 많은 전세 계약이 체결됐고, 그게 지금에서야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멍청하게 전세 사기 뉴스가 이렇게 많은데 전세 계약을 하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거는 시간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돈 없으면 오히려 신촌 근방에서는 월세 내고 못 산다. 신축 대부분 월세가 80에서 90만 원이니까 그렇게 내면서 사는 게 더 부자고, 보통 나처럼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직접 겪지 않은 분들이 피해자 입장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사단에 정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전 정권, 현 정권, 빨강 파랑을 떠나가지고 카카오뱅크는 청년 대출을 손쉽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확인해 주지도 않고 대출을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갭 투자가 늘어나는데 최소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갭 투자를 벌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어떠한 상황도 예방은커녕 검증도 안 됐다. 멍청해서 당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피해자들 중에서는 경찰도, 로스쿨 학생도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변호사, 의대 등 소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다 있는데, 이게 멍청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를 못 해주겠다면은 최소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 해서 상당한 공감을 얻은 그런 댓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제도 개선을 말하는 거는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전세 낀 갭 매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제시했던 해결책은 이걸 무제한으로 못하게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하고 있는 게 우발 부채이고, 우발 부채는 금융기관에서도 고정 이하 뭐 이런 등급 레이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임대인 역시 전세라는 부채가 있으면은 그거를 못 돌려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버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 규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전세는 그 레버리지 규제가 없어요.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100채, 200채, 500채, 1000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뭐 전 세계 금융상품 중에서
레버리지 무언대가 가능한 거는 오직 전세뿐이다. 이건 코인도 아니야. 코인보다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 전세 전문가가 박상우 장관님이시죠? 그래서 코인 디파이에서도 레버리지 있고 바이낸스 코인 선물도 레버리지 있는데 한국 전세만 갭 투자만 레버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수십에서 수백 채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게 문제라고 다 지적하고 있는데 누가 전세 갭 투자 영영 못하게 하라는 겁니까? 여튼 이런 지적에 대해서 너무 안 듣고 있는 게 갑갑하고요. 그 댓글에 그래서 국회의원들 뭐하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뭐하냐? 공감수가 588개로 더 많아. 그랬더니 뭐 하긴 선거 때 기다리며 놀고 먹고 있지. 국회의원들 선거 때 빼고 일하는 거 봤냐? 촌철살인한 거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이 문제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전세 대출을 은행이 해주지만은 은행의 전세 대출을 주도보 주금공이 보증을 서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 대출이 디폴트가 나도 주도보 주금공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세 대출 없애라. 그것 때문에 갭투기가 판친다. 전세 대출 중지하라. 전세 사기 무기징역 재산 몰수해야 되고 중개는 30년 정도 해야지 사라진다. 전세제도론 선분양점 없애라. 이런 것들 다 공감이랑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 뉴스를 다뤘는데 전세 사기 8번째 자살자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후에 장관이 이제 기자단 간담회 때 전세 계약을 덜렁덜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은 솔직히 말하면은 집이 빵이라면 밤을 새워 만들겠다는 그거보다도 더 실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보 주금공의 은행권 전세대출 보증만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보증만 없어지면요 전세 대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럼 은행이 전세 대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럼 은행의 전세 대출 심사는 은행원들이 개별 건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세 계약서만 주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서 주니까 무제한적으로 전세 대출 나가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그 위험률을 반영하면서 그 대출 금리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인위적으로 정부의 보증 하에 굉장히 낮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까 그 부동산 중개인처럼 월세보다 전세가 무조건 유리하다, 전세 받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그냥 몇 억짜리 전세 피해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가 은행 기능이 지금 마비되는 제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없애고 여기 전세대출 없애고 뭐 이런 얘기에 요즘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근데 보증제도만 없애도 대출 기능이 굉장히 은행 기능이 순기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전세 사기 문제를 덜렁덜렁 다루고 있다. 이게 제 채널 댓글이고요. 전세 제도는 남겨도 전세 대출만 없애도 부동산 시장 정상이 돼요. 요즘 생각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법을 논의하게 됐죠. 지난주에 원래 전세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전세 대책 발표를 안 하시고 갑자기 그 회의를 24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조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국토연 관련해서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막 얘기를 해요. 주도부의 전세 피해 지원 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 하자는 그런 민주당 주장에 대해 가지고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 모호성과 채권 매입 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선구제 안 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LH의 박종인 팀장 여기도 전세 피해 지원팀이에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서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해 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 공급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토위원회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 이걸 또 이제 문제 삼는 거죠. 채권 매입 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 회수 시점 모호성, 정책 운영상 어려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근영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도 좌장을 맡아서 패널 토론했는데 법무법인 감동의 안 변호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은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상 바람직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국인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체가 100의 문제가 있고 외국인의 3의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외국인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체 제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약간 물을 타는 듯한 느낌처럼 저한테는 읽혔어요.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 정건국 변호사는 채권의 가치평가를 위해서 선수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 방식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인 어떤 전세제도의 제도적 문제점을 다루는 회의는 아니었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식인 이런 선구제를 야당이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구제가 안 된다는 명분을 쌓는 회의를 했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선구제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국토부는 야당의 주장인 선구제에 대해서 디펜스 할 게 아니라 이 전세제도에 대해 가지고 다뤄야 되는 그런 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2, 3주 전부터 거의 국토부가 탄핵 대상이고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도 했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토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죠. 이게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고요. 전세 시장 불안하니까 어렵습니다.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박상호 장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전세 전문가십니다. 전세 제도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의 하이라이트는 전세가 안정하려면은 민간 주택이 많이 준공되거나 입주가 많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든 빌라든 할 것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짓거나,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열심히 이제 주택 지어달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랑 역방향이니까 금리,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면 매매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있으니까 전세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전문가십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에 단기 건설을 하면은 전세시장 안정화 되는 걸 아는데 공공임대 건설 정책을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선구제는 못한다고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안정화 방안을 알면서 안 낸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정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강세가 좋다는 거죠. 왜냐면 전세가 강세는 매매 강세로 이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제하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러면 전세가 강세면 결국 매매도 강세구나. 매매가 강세면은 PF 문제나 미분양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국토부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신자유주의 기반의 그런 경제 주체 세력들은 산업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 죽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죽어나가도 건설 산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방역에서 그런 속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빌라를 더 없애는 방식의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공급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아시아경제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26,000가구 해가지고 이주 수요 늘리겠다라고 했고, 이주 대책은 안 내는 형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전세 수요를 올리는 형태의 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비아파트 시대가 종말이 되고 있는 이런 오늘날의 모습이 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인 것 같다. 아파트가 급격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겨버렸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재고 있고 비아파트 재고 있는데, 비아파트에서 원래 45% 전세를 수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20% 전세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그 25%포인트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넘어갔고, 그럼 아파트 양은 동일한데 전세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가고, 이것이 지금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났던 전세가 강세, 매매가 강세의 그 큰 기저입니다. 작년 4분기는 대출을 완전 눌러놨기 때문에 사큐는 매매가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신생아론을 포함해가지고 1분기 좀 안 올라오니까 4월부터는 신생아론 자격제한도 열면서 완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론 역시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위를 회복하면서 지금 매매가 강세에 막 일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 죽고 이제 비아파트 시장 죽지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시장 돌려 세운 다음에 PF 문제를 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세 전문가인 국토부 장관이 뭐 아무런 대책을 안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빌라를 죽여서 아파트 살리는 거는 빌라 전세의 중요함을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 제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국토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고, 뭐 금융부처나 등등 많은 부처들이 있지만은 가장 주택시장에 대해서 주택시장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처가 주거 불안을 이렇게 2년 넘는 기간 동안 원희룡 장관 포함해가지고 원희룡 장관 때나 박상호 장관 때나 너무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일을 해서 잘못될 수도 있죠. 정책이라는 게. 그러나 안 하는 거는 완전한 직무유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너무나 전세 전문가가 이걸 안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알면서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비판의 수위를 좀 높이는 건데, 영상이 불편하시더라도 뭐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나도 힘들어. 여튼 그렇고, 여튼 이런 상황으로 이제 수도권 강세를 끌고 가려는 걸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단기뷰를 바꿔가지고 전세 강세를 정부가
굉장히 용인을 하면서 매매가 강세를 끌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제 피카오 코리아랑 겹쳐져 가지고 수도권 전세가 강세와 매매가 강세가 상당 기간 이제 당분간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오히려 더 이제 장기에 더 큰 그런 위험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가고 있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그 사람이 있다. 이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가 말씀해 주시는 게 비아파트 시대의 종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리츠라든지 이런 공공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 좀 싸고 퀄리티 좋은 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뭔가 산업을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는 그 청년 역세권 주택 같은 거를 오피스텔 형식으로 이제 조그만 토지 면적만 있어도 몇백 세대가 금방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데 6개월도 안 걸리는 완전 짧은 시간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단기간에 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건설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런 걸 건설하는 사람의 그 주택들을 매입하는 매입임대도 있는데, 기존 주택들 이제 매입을 확약하고 임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또 싸게 사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입임대 제도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세가 내려간 주택들을 헐값에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한다면은 그 주택이 공공소유라고 하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 걱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임차 수요를 상당히 흡수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로 가는 전세 상승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직장 있을 때 항상 공공주택을 알아보면 느꼈던 게 너무 힘들어요. 뽑는 기간도 한정적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선정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져서. 저는 그래서 그 청년이라든가 이런 그런 기준이라든가 소득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완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기준도 많고 까다롭다 보니까 이것도 찾아먹는 사람만 잘 찾아먹고요. 그리고 역시 가진 자의 자녀분들이 잘 찾아 먹으십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저런 거를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결국 그 자격을 맞춰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자격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거를 다 보고 공급하는 거 다 보고 일정 다 보고, 사실 제가 아는 많은 30대 이하 직장인들은 바빠서 현생이라는 이유로 다른 걸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꾸준히 찾으려면은 부모부터 시작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자녀한테 이거 신청하라고 하면서 부모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내려오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기준들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이런 서울도시공사나 아니면은 LH가 그런 사이트에 항상 즐겨찾기 해놔가지고 주택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분양 말고도 공공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 같은 거를 꾸준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채널을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이제 팔로우하고 구독하셔가지고 정보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어크 만들었던 그 아담 유먼, 아마 그 네. 사람이 이번에 공유 주거 서비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 쪽으로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좀 유도할 수 있는, 한국도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들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서울에도 오피스 공실이 10% 넘어가니까 그 주택을 집으로 바꾸면은 한 40제곱미터로 하게 되면은 당장 한 13,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주택 공급이 있는데, 그래서 용도가 이제 그 용도 용적이라든가 용도제로 인해 가지고 그 기능을 못 하게 되거나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유도리를 많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전환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업에 좀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걸 하려는 사업자들도 나올 것 같아서 결국은 사실 과거에는 쉐어하우스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아파트, 대형 아파트들을 노인 한 분, 두 분만 살기가 좀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가서 이제 외곽에서 이제 집을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살고 계신데, 서울에 있는 대형 주택들이 그런 임차인도 적다 보니까 그거를 쉐어홈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입주를 시킬 수 있었던 형태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식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되는 건데, 그 소유주와는 임대차 계약, 그리고 나는 임대주택 사업자, 그리고 개인 청년들하고는 아니면 입주자하고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일본이 그 회사 하나당 100만 원씩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들을 지역별로 두면서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막 거주 이전도 그 안에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내가 꼭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빌려서 그 적정한 임차 수익률만 주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업자가 이게 돈이 약간 모자라다 그러면은 전세 대출 보증 지금 1년에 4조씩 그 로스가 나고 있는데 그 돈을 그런 사업자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보전 정도로만 하더라도 저는 단기 주택 공급이랑 쉐어홈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좀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요. 결론은 국토부는 머리를 너무 안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말씀해준 거 얘기 들은 게 서울에도 되게 빈집이 많다고 해가지고 네. 빈 오피스랑 빈집을 그렇게 활용해서 좀 청년들이 탈 수 있는 여러 개를 만들면 네, 그 선택지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걸요? 근데 지금은 선택지를 거의 뭐 소형 아파트로만 내몰리게 만들면서 빌라를 완전 죽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정부가 하는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